안녕하세요. 오늘은 13장 온도와 이상기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3장은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온도의 정의를 안다, 연력학 제0법칙을 안다, 고체와 액체의 열 팽창을 안다, 아보가드로의 수를 안다, 이상기체의 법칙을 안다입니다. 먼저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온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궜을 때, 뜨거운 물에 손을 담궜을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을 때에는 온도가 낮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을 때에는 온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온도라는 것은 템퍼리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말합니다. 그럼 열이란 무엇일까요? 차가운 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여기서는 뜨거운 물체를 분홍색으로 표시를 하였고요. 차가운 물체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뜨겁고 차가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해요. 그렇게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열이 언제까지 이동해요?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합니다. 또는 두 물체가 주고받는 에너지가 같아질 때까지 열이 이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열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날짜열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도가 같아져서 열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상태를 우리는 열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학습 목표에서 연력학 제0법칙을 안다라고 했죠? 연력학 제0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연력학 제0법칙이라는 것은 1법칙, 2법칙, 3법칙 중에 3법칙과 더불어서 이제 있는 것인데, A라는 물체가 있는데요. C라는 물체하고 열적 평형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B라는 물체가 있는데요. 역시 C라는 물체와 열적 평형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A와 B도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물체가 각각 제3의 물체와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면 그 둘은 서로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 온도라는 것은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럴 때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눈금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섭씨 온도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씨 온도라는 것이 있고, 어떻게도 보면은 들어본 사람도 있고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절대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섭씨 온도라는 것은 일기압에서 물이 어는 점을 0도씨로 하고 물이 끓는 점을 100도씨로 한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0부터 100까지 100등분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하씨 온도라는 것은 일기압에서 물이 어는 점을 32 파렌하이트로 하고 물이 끓는 점을 212 파렌하이트로 정한 온도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섭씨 온도는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정한 온도인데 그것이 동양으로 들어와서 이름이 섭이사가 됐어요. 그래서 섭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지은 온도라고 해서 섭씨 온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시 온도라는 것은 파레나이트란 사람이 정한 온도. 근데 파레나이트를 동양으로 이제 동양에서는 화륜회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화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만든 온도라 그래서 이제 화씨 온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럼 절대 온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상기체라는 것이 있어요. 기체의 분자의 크기가 점이에요. 부피가 0이에요. 그리고 기체 분자들 사이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요. 오로지 충돌할 때는 탄성 충돌만 해요. 그런 이상적인 기체가 있는데요. 모든 기체는 그 온도를 낮추게 되면 부피가 줄어드는데 상태 변화를 거쳐요. 기체가 액체, 고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고체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는 상태 변화를 하지 않고 온도가 이제 줄어들면 부피가 감소해서 결국에 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하로는 어떻게 온도가 더 내려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상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그렇게 절대 0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온도를 0켈빈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정한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얘기를 하죠. 절대 온도의 눈금의 크기는 섭씨 온도의 눈금의 크기와 같고요. 단위는 K라고 적고 켈빈이라고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상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절대 온도 0켈빈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것을 섭씨 온도로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273.15 도씨가 돼요. 그러면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섭씨 온도에 273.15를 더한 것이 절대 온도가 된다. 이런 관계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몸이 아픈 친구가 있어요. 독감으로 열이 있는 친구의 체온이 38.6도씨일 때 켈빈 온도로, 즉 절대 온도로 얼마이고 화씨 온도로 얼마인지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켈빈 온도는 단순하죠? 섭씨 온도를 켈빈 온도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주면 되나요? 273.1을 더해주면 되죠. 무엇에? 섭씨 온도에다가. 그러면 311.8 켈빈이 돼요. 그 다음에 화씨 온도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화씨 온도, 섭씨 온도의 관계를 보면요. 그림에서처럼 섭씨 온도가 0도실 때 화씨 온도는 32 파렌하이트죠. 그 다음에 섭씨 온도가 100도실 때 화씨 온도는 212 파렌하이트가 돼요. 그러면 0도씨, 100도씨 눈금이 이렇게 될 때 눈금의 크기는 100개가 되죠. 그런데 파렌하이트의 눈금의 크기는 212-32, 180개가 돼요. 그래서 눈금의 비를 보면 100대 180 이렇게 돼요. 그래서 파렌하이트의 눈금의 간격은 섭씨 온도의 눈금의 간격에다가 1.8을 곱한 것이 됩니다. 100대 180이니까. 그리고 온도가 0도실 때 섭씨 온도는 32 파렌하이트죠.
온도가 0도실 때 섭씨 온도는 온도가 0도실 때 하씨 온도는 32 파렌하이트죠. 그러니까 눈금의 B는 1대 1.8이고 그래서 섭씨 온도에다가 1.8을 곱해야 하씨 온도의 눈금이 되고 거기다가 32를 더해주면 그것이 총 하씨 온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체온이 얼마요? 38.6도예요. 와, 이 정도면은 온도가 정말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1.8을 곱하고 더하기 32를 해주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하씨 온도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101.5 파렌하이트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체와 액체의 열 팽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체에 열을 가하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러면서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양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을 하게 돼요. 자,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선팽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체의 경우에 일어나는 팽창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온도가 T0일 때 금속 막대 또는 금속 파이프의 길이를 L0라고 한다면 늘어나는 길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늘어나는 길이를 델타 L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델타 L과 처음 길이 L0의 값의 B는요.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온도 변화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온도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처음 길이와 늘어나는 길이의 B가 커져요. 그럴 때 비례상수를 우리는 비례상수 알파라고 읽어주는데요. 이 알파를 선팽창 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팽창 계수는 물체마다 달라요. 자, 여기서 델타 L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풀었을 수 있을까요? 나중 길이 L 마이너스 처음 길이 L0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중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L0 플러스 길이의 변화량 델타 L 이렇게 되고요. 델타 L은 여기 위식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알파 델타 t에다가 알파 델타 t에다가 L0를 곱한 것이 돼요. 자, 이와 같이 알파 델타 t에다가 L0를 곱한 것이 되죠. 그래서 L0로 묶어주게 되면 1 플러스 알파 델타 t 가로에 L0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길이 이용해서 나중 길이를 우리가 이처럼 수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살펴보기 문제를 풀어볼까요? 40도씨에서 높이가 150.00m인 철답이 있어요.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씨로 되면 길이가 얼마나 짧아지겠는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길이가 길어져요. 그러면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길이가 짧아집니다. 우리가 철탑을 만들 때 역시 이런 길이의 변화, 온도에 따른 길이의 변화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역시 여러분들이 기계 설계 공학도로서 뭔가 이제 관련된 기계를 설계할 때 이런 온도도 역시 고려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철의 선팽창 계수가 얼마인지 볼까요? 자, 철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인버스 켈빈. 이거는 K로 나눠줬다는 의미인데요. 읽어줄 때는 인버스 켈빈이라고 읽어줍니다. 자, 선팽창 계수가 얼마라고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인버스 켈빈. 자, 그래서 온도 변화는 어떻게 돼요? 나중 온도 마이너스 처음 온도 해서 마이너스 50도씨가 되고요. 자, 여기서 온도의 길이의 변화량은 어떻게 된다? 처음 길이분의 길이의 변화량이 온도 변화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길이의 변화량은 온도의 변화량 곱하기 처음의 길이에 비례해요. 그래서 알파 선팽창 계수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 델타 T 곱하기 L0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값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0.0090m가 나오게 됩니다. 길이가 짧아져요. 네, 처럼 우리는 계산을 해서 얼마만큼 길이가 짧아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팽창하는 금속 막대에 대한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알루미늄 막대와 황동 막대가 약간 떨어져서 한쪽 끝은 서로 마주보고 다른 쪽 끝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참고하세요. 온도가 0도실 때 각 막대의 길이는 50.0cm, 그리고 고정되지 않은 두 끝은 0.024cm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막대 온도를 높여가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가 올라가서 두 막대가 닿게 되겠죠? 몇 도에서 두 막대의 끝이 접촉하는지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황동이 늘어나는 길이는 황동의 선팽창 계수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 곱하기 처음의 길이 L0이고요. 알루미늄이 늘어나는 길이는 알루미늄의 선팽창 계수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 곱하기 처음 길이 L0, L0와 L0는 동일하게 50.0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어나서 그 총 길이가 변화량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0.024cm, 즉 황동이 늘어나는 길이와 알루미늄이 늘어나는 길이의 합이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0.024cm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황동이 늘어나는 길이에 V식을 대입하고 알루미늄이 늘어나는 길이에 R식을 대입해요. L0는 50.0cm로 동일하죠. 그것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0.024cm. 그러면 여기서 온도의 변화량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11.4cm가 되고요. 약 11도씨가 되면은 두 막대의 끝이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금속 막대를 연결을 할 때에는 이렇게 양끝에 간격을 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열을 받았을 때, 열이 가해졌을 때 길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차 선로 같은 경우에는 틈이 조금씩 일정 간격으로 벌어져 있어요. 그 틈이 없을 때는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고 열에 의해서 선로가 팽창하게 됐을 때 말하자면 이탈을 해가지고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로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간격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건물의 외벽을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들었다. 20.0cm일 때 길이가 5.00m라면 더운 날에는 벽이 얼마나 더 길어지는가? 또 마이너스 5.0cm일 때 5.0도시인 날에는 얼마나 짧아지는가 하고 묻고 있는데요. 여기서 콘크리트의 선팽창 개수는 철과 마찬가지로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인버스 켈빈이에요. 온도에 의해서 늘어나는 길이는 선팽창 개수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 곱하기 처음의 길이. 이제는 익숙해졌죠? 그래서 값을 대입해주면 0.60mm가 되고요. 반대로 온도가 마이너스 0도씨인 날에는 온도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5도씨가 되기 때문에 1.50mm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다리미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다리미가 굉장히 고가의 중요한 전자제품이었어요. 그 안에 보면은 바이메탈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온도의 변화를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사용할 때 보면은 똑똑 하고 소리가 나요. 스위치에 붙어 있다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열 팽창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온도 스위치에서부터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바이메탈이라고 하냐면은 두 개의 금속이 붙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열팽창 개수가 크고요. 하나는 열팽창 개수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에 붙어 있다가 열을 받으면 열팽창 개수가 큰 금속이 휘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스위치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하게 높은 온도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하는데 선팽창 개수가 다른 금속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넓이 팽창과 부피 팽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넓이 팽창의 경우에는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선팽창 개수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넓이분의 넓이의 변화량의 비는 온도 변화량에 비례하고 그때 비례 상수를 넓이 팽창 개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넓이 팽창 개수는 선팽창 개수 2배가 돼요. 부피 팽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부피분의 부피의 변화량의 비는 온도의 변화량이 비례하는데요. 그때 비례 상수를 부피 팽창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면 부피 팽창 개수는 선팽창 개수의 3배가 돼요. 넓이 팽창 개수는 넓이 팽창 개수의 2배가 된다 그랬죠? 왜 이렇게 될까요? 자, 선팽창 개수를 이용해서 넓이 팽창 개수 또는 부피 팽창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부피 팽창 개수를 가지고서 우리 한번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중 길이는 1 더하기 선팽창 개수 곱하기 온도 변화량에다가 처음의 길이 L0를 곱한 것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나중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정립면체를 생각해 보세요. 자, 정립면체를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처럼. 자, 늘어난 길이가 L, L, L이에요. 그러면 전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이 L을 3번 곱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 나오는 식이 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알파의 제곱이나 알파의 3승은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약 1 더하기 3알파 곱하기 델타 t 곱하기 처음 부피 v0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알파 이것이 바로 뭐다? 부피 팽창계수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팽창계수에다가 3배를 해주게 되면 부피 팽창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물이 가득 찬 속이 빈 원통에 20도씨의 물을 채웠다 그래요. 용기와 물의 온도를 91도씨로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의 부피 팽창계수가 구리통의 부피 팽창계수보다 더 커요. 그래서 물이 넘쳐 흐르게 돼요. 먼저 구리의 부피 팽창계수를 이용해서 구리의 부피 변화를 구해보면요. 부피 팽창계수 곱하기 델타 t 곱하기 처음 부피 v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구리의 부피 팽창계수는 구리의 선 팽창계수의 몇 배다? 3배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물이 얼마만큼 증가할까요? 물의 부피 팽창계수 곱하기 온도 변화 곱하기 처음의 부피 v0. 자, 근데 여기서 물의 부피 팽창계수가 나와 있는데요. 뭘 봐야 될까요? 20도씨 물의 부피 팽창계수를 봐야 돼요. 온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물이 흘러내리는지 알려면 물의 변화량 마이너스 구리의 변화량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값을 대입해서 구해보면요. 변화량의 차는 0.011 곱하기 처음의 부피 v0가 돼요. 그래서 변화량의 b는 0.011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100을 곱하면 퍼센트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1.1%의 물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13.3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운전자가 온도 15도씨에서 18.9리터 용량의 철제 기름통에 휘발유를 가득 채웠다 그래요. 근데 운전자는 마개를 막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오후 1시가 되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온도가 30.0도씨가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액체의 부피 팽창 계수가 고체 부피 팽창 계수보다 더 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넘쳐 흐르는 것은 휘발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액체 휘발유와 철제 부피 변화량의 B만큼 넘쳐 흐르게 돼요. 그리고 기름통, 철제 기름통의 부피 팽창 계수는 철의 선 팽창 계수의 몇 배다? 3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의 부피 팽창 계수는 철의 선 팽창 계수의 3배 해줘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값을 대입해주죠. V0는 얼마가 될까요? 18.9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주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넘쳐 흐르는 양은 0.26리터 이렇게 됩니다. 문자 수준에서 기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물질의 질량 밀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밀도가 질량 밀도예요. 주어진 부피 내에 존재하는 분자의 질량과 부피 내에 존재하는 분자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질량이 큰 분자들이 빽빽하게 부피 내에 있으면, 단위 부피당 있으면 질량 밀도가 커요. 개수 밀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위 부피당
분자가 몇 개 있느냐, 단위 부피당 분자가 몇 개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량이 라지 M인 기체가 질량이 스몰 M인 분자별로 이루어져 있다면, 자, 기체를 분자 단위로 본다는 얘기죠? 기체의 분자 수는 어떻게 될까요? 라지 M 나누기 스몰 M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개수 밀도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개수 나누기 부피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개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라지 M 나누기 질량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바로 부피분의, 자,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부피분의 총 질량, 얼마나 많은 분자가 큰 질량의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나 하는 것이 돼가지고 이것이 바로 질량 밀도가 됩니다. 깁스 문자 로라고 읽어줘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개수 밀도가 되는데, 개수 밀도는 어떻게 된다? 질량분의 질량 밀도, 이런 관계가 있다. 개수 밀도는 질량분의 질량 밀도, 이런 관계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분자 수준에서 보는 기체에서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보가드로 수라는 것이에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퍼몰이에요. 1몰당 6.02 곱하기 10의 23승. 자, 여기서 몰이라는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정해진 숫자냐면요. 탄소는 번호가 6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6번인데 질량수가 12. 원래 질량수가 13, 14 이렇게 되는 동위원소들도 있어요. 그것들을 평균을 했을 때 탄소 12번이 되는데요. 탄소 질량수가 12인 탄소가 되는데요. 그 12g에 들어있는 탄소 12g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아보가드로의 수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1몰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해당하는 물질의 양, 그것을 1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몰수란 무엇일까요? 분자의 개수가 있을 때요. 그것을 1몰당 분자의 개수로 나눠준 것, 그것을 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1몰당 분자의 개수가 바로 무엇일까요? 아보가드로의 숫자가 되겠죠. 원자 질량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아토믹 매스 유니트라고 하고 U로 나타냅니다. 미소한 질량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질량 단위인데요. 질량수가 10이에요. 여기 적혀있는 12가 질량수 번호인데요. 원자 번호는 6번이고요. 질량수가 10인 원자의 질량을 12 아토믹 매스 유니트로 정의를 한 것, 단위가 바로 아토믹 매스 유니트가 돼요. 자, 그러면은 1 아토믹 매스 유니트는 과연 몇 킬로그램일까요? 여러분들, 자, 탄소 같은 경우에 질량수가 12g 1몰 1몰만큼이 있을 때 질량수가 12인 탄소가 1몰만큼이 있을 때 질량이 12g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의 질량이 12g이에요.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11g 만큼 있을 때 개수가 바로 이제 아보가드로 수기 때문에 11g을 뭐로 나눠줬을 때,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줬을 때가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아토믹 매스 유니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11g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어 주고 다시 12로 나누어 준 것이 바로 1 아토믹 매스 유니트가 되고요. 계산해 보면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마이너스 7승 킬로그램이 됩니다. 동일 원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자 번호는 같아요. 그런데 질량수가 다른 것이 이제 동위 원소예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 번호가 6번인데요. 질량수가 12인 것, 13인 것, 14인 것 이렇게 있어요. 근데 12인 것이 가장 많아서 평균을 보면 12, 질량수가 1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위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몰 질량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1몰의 질량을 g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아보가드로 수만큼, 즉 1몰만큼 있을 때의 질량이 12g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산소는요. 번호가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겠는 게 있는데요. 원소 기호와 더불어서 번호예요. 탄소는 번호가 수헬리베붕 탄 6번이고요. 그래서 6의 번호는 6의 질량수가 12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수헬리베붕 탄질산 번호가 이제 8번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수는 12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 몰 질량은 16.0 곱하기 16.0 g/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말을 했나요? 산소는 번호가 몇 번이라 그랬죠? 8번. 질량수가 16. 그래서 이제 몰 질량은 16.0 g/몰. 그럼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산화탄소를 원소 기호로 적어보면요. CO2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탄소의 질량수는 얼마라 그랬죠? 12. 그 다음에 산소의 질량수는 얼마라 그랬죠? 16. 근데 자,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몇 개? 2개. 이것을 계산해 보면 몇 개가 될까요? 44가 돼요. 그래서 44g per 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살펴보기를 볼까요? CO2가 뭘까요? 이산화탄소예요. 2개의 산소와 1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이거는 이제 분자죠. 질량은 원소 질량 단위로 이제 얼마인가 아토믹 매스 유니트 단위로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3.00몰의 이산화탄소는 몇 g인가 그것도 묻고 있어요. 자, 여기서 원자 질량 단위로 탄소의 질량은 12 아토믹 매스 유니트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 질량 단위로 산소의 질량은요. 탄소의 질량수가 12라서 12 아토믹 매스 유니트면 마찬가지 질량수를 이용해서 산소의 질량도 질량수를 이용해서
질량수가 16이기 때문에 16 아토믹 매스 유니트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산소가 몇 개죠? 2개. 그래서 더해주면 44 아토믹 매스 유니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3.00몰의 CO2 이산화탄소는 몇 g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몰 질량을 이용하면 쉬워요. 자, 3.00몰 곱하기, 자, 어떻게 해주죠? 1몰이 몇 g이라고 그랬어요? 44g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132g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3.4) 헬륨 풍선. 자, 부피가 0.010 세제곱미터. 교재에는 0.001이라고 나왔는데요. 0.010이라고 하셔야 돼요. 헬륨 풍선에 0.40몰의 헬륨 기체가 담겨져 있다. 여러분들 헬륨 기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마시면 어떻게 되죠? 목소리가 변해요. 자, 그런 헬륨 기체가 풍선에 들어있어요. 자, 원자의 개수, 개수 밀도, 질량 밀도로 계산하여라. 헬륨 원자 사이의 평균 거리를 어림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머릿속에 정리가 되나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헬륨 풍선에 0.46몰의 헬륨 기체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몰의 개수는 얼마라 그랬죠? 6 곱하기 10의 6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 그랬죠. 그게 1몰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몰수를 곱한 것이 바로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2.4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되겠죠. 개수 밀도는 어떻게 되죠? 부피를 가지고 계산하죠. 개수를 부피로 나눈 것 계산해주면 얼마가 될까요? 2.4 곱하기 10의 25승 원자, 즉 계열학해요. 몇 개,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돼요. 헬륨 원자의 질량 왜 알아봐야 될까요? 자, 질량 밀도로 계산하기 위해서예요. 질량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죠? 전체의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서 계산하죠. 그런데 전체의 질량 나와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헬륨 원자의 질량 한 개를 계산하고 거기에 개수를 곱하면 이제 헬륨 풍선의 전체 질량이 헬륨 풍선 안에 들어있는 헬륨의 전체 질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헬륨 원자의 질량은 원자 질량 단위로 나타냈을 때 4.00 아토믹 매스 유니트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되는데요. 앞에서 아토믹 매스 유니트는 얼마나 그랬죠?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계산했는데 1.66 곱하기 10의 27승 킬로그램 퍼 아토믹 매스 유니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6.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 나와요. 자, 여기다가 개수를 곱해주면 바로 그게 전체 질량이 되고 부피로 나누면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된다? 질량 밀도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헬륨 원자 사이 평균 거리를 어림하여라. 그러면요, 여기서 먼저 헬륨 원자 한 개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피를 개수로 나눠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의 역수인가요? 개수 밀도의 역수예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원자당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나와요. 자, 원자당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나오는데, 자, 그걸 우리는 뭐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의 구로 볼 수가 있어요.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3승 이렇게 되고요. 파이는 3.14죠. 그렇기 때문에 약분을 하게 되면은 약 4파이 r의 3승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바로 얼마란 얘기죠? 앞에서 계산했던 것에 의하면 이게 바로 4.2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R에 관해서 식을 정리하면 2.2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헬륨 원자를 하나의 구로 봤을 때 그 구의 반지름인 거예요. 그러면 헬륨과 헬륨 사이에, 헬륨 분자와 헬륨 분자 사이에 거리는 그 구의 반지름의 몇 배가 될까요?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약 4 나노미터가 돼요. 자, 여기 밀리미터 아닌가요? 아니에요. 스몰 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 돼요. 그만큼 크기가 작기 때문이죠. 자, 물의 개수 밀도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물의 질량당 밀도는 자, 나와 있네요. 개수 밀도를 구하여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의 분자의 질량은 자, 18 아톰 매스 유니트예요. 왜 이렇죠? 물의 분자식을 적어보면요. H2O예요. 수소는요. 번호가 1번이고요. 질량수가 1이에요. 근데 2개 있어요. 그러니까 2. 그 다음에 산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 번호 8번이에요. 질량수가 16이에요. 2 더하기 16이니까 18 이렇게 되는 거죠. 발음이 안 좋나요? 예, 여튼간에 18 아톰의 매스 유니트예요. 그리고 아톰의 매스 유니트는 1.66 곱하기 10의 27승 킬로그램 퍼 아톰의 매스 유니트 이렇게 돼요. 여기서 질량 밀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질량 곱하기 개수 곱하기 부피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질량 밀도가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뭐겠죠? 분자 한 개의 물 분자 한 개의 질량을 구했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개수 밀도는 부피분의 개수, 이거는 질량분의 분자 한 개의 질량분의 개수 밀도 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3.34 곱하기 10의 28승 퍼 3세제곱미터 이것이 바로 개수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분자 수준에서 보는 기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